1494년 12월 유자강에게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련이 닥칩니다. 그렇게 유자강이 겨우 마음을 얻었던 왕 성종이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이 정도면 유자광의 저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연속으로 일찍 돌아가신 왕 시대가 있나요? 연속으로 쉽지 않죠. 이렇게 단명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쉽지 않죠. 위기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죠. 잠깐만. 네, 바로 조선의 10대 왕 드디어 연산군. 이 진짜 위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유정이 걱정된다 이 정도. 지금은 이제 무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전 다르게 반대로 보는데. 저는 왜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해. 간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말 못해요. 무서운 사람이니까 더 말을 그럼 못할 수 무서운 말 있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편하게 간다고 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이제 봐야 돼요. 어디 한번 진짜 봅시다. 봐야 돼요 이 파트. 자, 연산군은요. 유자강이 모시게 된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자강은요. 이 새로운 왕에게 냉큼 달려가 얼굴 도장 찍고 싶었겠죠. 1497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으로 복귀한 유자강은요. 호시탐탐 연산군의 눈에 띌 만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자강은요. 눈이 번쩍 뜨일 엄청난 정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초. 사초는요. 실록을 만들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한 자료지요. 사초. 그런데 성종이 죽고 편찬될 성종실록의 사초에 연산군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게 된 유자강은요. 헐커니 바로 이거면 연산군의 관심 바로 끌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요. 사초와 실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강이 연산군에게 가장 먼저 사초의 문제점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제 충신되는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유자강은요. 원로 대신들과 함께 연산군을 찾아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사초에 있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뭐예요? 전하, 김일손의 사초에 불충한 글이 실렸기로 전하께 아뢰나이다. 불충한 말이라니. 세조대왕께서 노산군의 시신을 산해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으며 또한 며느리 뻘인 귀인 권씨를 비롯하여 여염의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려 하였고 소릉의 제궁을 파헤쳐 오. 자, 보세요. 만약 이 내용들을 그냥 둔다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세조의 문제적 행동들이 실록에 영원히 남게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왕실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자, 유자강의 고변을 들은 연산군.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삭제해야죠. 기록관 불러야죠. 네. 예. 1498년 7월 12일 문제의 사초를 쓴 사관 김일손을 체포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뿌리 뽑으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요. 김일손을 모질게 고문하라 명령하죠. 그 뒤로는 조선 조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사초가 발단이 되어서 연산군이 일으킨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오사화,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오사화는요, 조선시대 최초로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최초의 사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자광. 유자광. 와 근데 이건 정말 몰랐어. 와 신기하다. 자, 교수님, 그 유자광의 말을 연산군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연산군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조가 즉위했는데 그것을 즉위가 아니라 찬탈이야. 그렇게 보는 정서가 상당히 편만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왕위를 찬탈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연산군은 즉위한 초기부터 대관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사초를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그 빌미 삼아서 대관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자, 유자광은요, 이런 정치적 흐름을 잘 꿰뚫어보고 연산군에게 필요한 걸 제 손으로 찾아 직접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에 들기 위한 유자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자광은요, 사초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또 찾아냅니다. 와 유자광 진짜 바쁩니다. 바쁘죠? 와. 자,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조의제문. 중국의 황제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란 뜻이죠. 중국의 황제 의제는요, 어린 나이에 신하였던 항우에게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조. 누구? 단종. 그렇죠. 그렇죠. 세조와 단종. 유자광은요, 바로 이 조의제문이 왕을 죽인 중국의 항우에 빗대어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또 찾은 거예요. 또 찾아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유자광의 고발을 들은 연산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화나죠. 이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문제의 사초를요, 뽀조리 불태워버리고요, 김일손을 포함한 5명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까지 들어봤어. 이거 우리 해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나서야 마무리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연산군 때, 이게 연산군 바로 때. 무오사화의 내용이잖아요. 그 무오사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자광이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이후 무오사화의 최대 공로자 유자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에게 그 충심을 인정받아 성종 때도 임명된 적 있는 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 유자광은 5위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됩니다. 이때 유자광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유자광. 와 대단하다. 저는 연산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형 말대로 진짜 쉽네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또다시 유자광은요, 왕의 마음과 돌아가는 정적 판세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고발과 상소라는 유자광의 생존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자광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던 유자광조차 말문이 턱 막힐 일이었죠. 아마 이걸 보고 유자광도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갑자사화. 신하 100여 명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등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었죠. 갑자사화 왜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2명인가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맞습니다. 전하의 모우께서는 결국에 사약을 받게 되셨나이다. 연산군은요,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중상모략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패비가 된 건 물론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까지 듣게 되죠. 이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 패비윤 씨를 중상모략한 성종의 후궁들을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젓갈. 젓갈로 담가버렸죠. 이후 연산군의 손에 패비 윤 씨와 관련된 신하들이 하나 둘 죽어나갔습니다. 사륙을 저지르는 연산군을 보면서 유자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상소문을 그만 써야겠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쓸 수가 없겠다. 유자광은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숨죽여 지냅니다. 교수님, 이때도 연산군의 비위를 잘 맞추면 그냥 무사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당시 갑자사화 때 보면은 연산군이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자광도 지금 연산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래서 갑자사화 때 동안에는 유자광이 조용히 지내요. 유자광도 조용하게 만든 연산군. 연산군의 갑자사화. 와야. 유자광의 눈치로도 연산군의 마음은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군 그 자체가 됩니다. 정사는 내팽개치고요.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였죠. 간혹 바른 말을 내뱉은 충신들은 연산군에게 무참히 살해됐고요. 조선 조정에는 간신들이 득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조선 왕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조선에서 신하들이 왕을 폐위한 최초의 사건, 중종 반정. 중종 반정. 연산군의 광기 어린 행동에 참다 못한 신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은요, 단 하루 만에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누가 즉위했다? 중종. 중종.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산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를 갔죠. 연산군 곁에서 아첨하던 간신들은 반정군의 손에 모조리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종 반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반정군 무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잠깐. 설마 이제 글로 갔어요? 와. 아니 언제 글로 갔대? 유자광? 유자광이었습니다. 이야. 유자광은 이제까지 연산군에게 마음에 들도록 정말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자광이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 세력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이야.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날 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누군가가 은밀히 유자광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거사를 주도한 반정 세력이었죠. 그들이 유자광을 찾은 이유, 그 이유는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을 함께 몰아내자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왜 반정 세력은 유자광에게 도움을 청한 건가요? 그러니까 유자광이 도청관을 3번이나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 더하기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정하는 그날 저녁에 이거를 부대를 새로 편성해서 이제 지휘관을 맡기는데, 그래서 반정 당시 때 1단의 독립부대를 지휘해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유자광이 비록 서울 출신이지만 지략이 출중하고 뭐 그런 게 워낙 뛰어난 사람인 걸 다 아니까 그 반정했던 사람들도 유자광한테 손을 내민 거고, 유자광은 바로 손을 잡았던 것이죠. 바로. 그러면은 유자광하고 이제 조정들이 처음으로 합이 맞았던 게 그날인 거죠. 중종 반정.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종반정이 끝난 후 유자강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반정 세력 핵심이니까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 신윤무, 박영문, 장정, 홍경주를 1등으로 하였다. 1등 공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자광이 새로운 왕 중종 시대에 당당히 1등 공신 책봉을 받은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조선 제11대 왕 중종. 중종은요, 유자광이 모시게 된 무려 5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1등 공신 자리에 올랐으니 유자광은 뭐 또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을까요? 네. 탄탄탄탄. 그렇죠. 탄탄탄탄탄탄대로. 탄탄탄탄탄탄. 그런데요. 새로운 왕 중종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 유자광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셀 수 없이 올라오는 상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자광은 서얼 출신의 흉사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유자광은 음흉한 도적의 자질을 가지고 간교한 꾀를 품고 제주와 구변을 써서 간사한 술책을 부리는 자입니다. 무오년에 김일손의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모함하려 폐주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었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자, 이 상소들의 공통적 내용 무엇입니까? 유자광의 이제 폭로. 네. 세조대부터 공격받은 출신 문제는 물론이고요. 과거 문제까지 유자광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신료들이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와, 근데 1등 공신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었네요. 아, 무섭다. 그동안 유자광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유자광에게 되돌아온 겁니다. 1507년 5월 유자광은 69세의 나이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강원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512년 유자광은 7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 유자광은요, 조선시대 서얼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을 꿈꾼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철저히 배척당한 유자광에게 유일한 출세길은 왕에게 잘 보여 충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조선 사회가 서얼이라는 차별을 거두고 유자광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유자광이 희대의 간신으로 불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